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으로 속도 조절에 들어갔던 정치권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에 둥지를 틀었고 이낙연 전 대표는 탈당을 기정사실화했죠. 속도를 내고 있는 이준석 신당은 오늘 1호 정책도 내놨습니다. 원칙과 상식 의원 모임에서는 각종 신당을 묶는 플랫폼 역할도 선택지 중 하나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자, 제3지대 신당의 확장력, 거대 양당의 공천 과정과도 긴밀히 연결돼 있죠. 자, 나이트 포커스에서 관련 이슈들 다뤄보고요. 월요일 뉴스 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하겠습니다. (1월 8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주말부터 이어진 한파가 절정에 달한 가운데 내일부터는 한파가 풀리고 전국에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수도권과 중부 내륙에는 최고 20cm의 폭설이 예보돼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포사격에 우리 군은 9.19 합의에 따른 적대행위 중지 구역은 이제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합의 이전에 하던 사격과 훈련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피의자 김모 씨가 범행 전날 봉하마을에서도 흉기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 범행을 도운 70대도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전격 합류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11일 탈당을 예고한 가운데 비명계 모임도 거취 결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 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관련자에 대한 첫 구속 심사로 검찰의 향후 수사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주말부터 이어진 소환 한파가 오늘 아침 절정에 달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크게 오르며 한파가 풀리겠지만 전국에 대설이 예고돼 퇴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서운 찬바람이 몰아친 출근길.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 시민들은 두꺼운 겉옷과 목도리로 중무장했습니다. 핫팩으로 꽁꽁 언 손을 녹여보고 종종 걸음으로 추위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주말부터 시작된 소환 한파가 절정을 이루며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0.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대관령 영하 18.7도, 철원과 파주도 영하 13.9도를 기록했습니다. 한파는 오래가지 않고 내일 기온이 크게 오르며 풀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국에 대설이 예고됐습니다. 서쪽에서부터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중부 내륙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간과 경기 내륙에는 최고 15에서 20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에도 10cm가 넘는 큰 눈이 오겠고 충북 북부 5에서 15cm, 그 밖의 지역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오전부터 시작된 눈이 오후에는 더 강해질 가능성이 커 퇴근길에는 빙판길로 인한 교통대란이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내일 출근길에는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도로에는 미리 제설 작업을 준비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폭설 예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늘 밤 11시부터 선제적으로 제설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하고 본격 강설이 예상되는 내일 아침 8시부터 제설 비상근무 2단계로 상향합니다. 제설 비상근무 2단계 발령에 따라서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과 신림선, 서울 시내버스 전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 시간이 30분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출근 집중 배차 시간은 오전 7시부터 9시 30분으로 퇴근 집중 배차 시간은 오후 6시부터 8시 30분으로 늘어납니다. 5년 전 우리와 북한이 맺었던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최근 북한군이 사흘 연속 포사격을 계속하자 우리 군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군은 군사합의 이전과 같이 기존의 사격과 훈련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서해 지역에서 지난 5일부터 잇따른 북한군 포사격 도발에 우리 군이 9.19 군사합의에 따른 남북 간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 계획에 따라서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는 서해뿐 아니라 동해와 지상에서도 남북 완충구역이 사라진 것이라고 군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남북은 2018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적대행위 중지구역을 설정하는 9.19 군사합의서를 마련했습니다. 1조 2항에 따라 지상에는 군사분계선 5km를 경계로 해상에는 동해와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일대의 완충구역이 1조 3항에 따라 군사분계선 상공에는 비행 금지구역이 설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공중구역과 관련된 3항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이후 우리 정부가 효력 정지를 했고 이번에 지상과 해상, 완충구역과 관련한 2항도 무력화된 겁니다. 우리 군은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사격과 훈련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무인기 도발을 포함해 북한의 군사합의 위반이 3,600여 차례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우리 군의 억제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도발을 억제하는 것은 도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많다고 북한이 느끼면 억제가 됩니다. 억제가 되면 평화가 유지됩니다.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남북 간 각종 합의가 무력화하면서 9.19 군사합의는 5년여 만에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YTN 추민기입니다. 북한의 포격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접경 지역 주민들은 긴장 속에서도 담담히 일상을 견디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혹시나 13년 전 포격전 같은 불상사가 벌어지진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연평도 현장에서 박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도 차량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한산한 거리. 식당가와 각종 편의시설이 몰려있는 연평도 시내입니다. 평소 통행이 잦은 곳이지만 4일째 북한의 포격 도발이 이어지며 발길이 눈에 띄게 뚝 끊겼습니다.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비교적 차분하게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황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우리들은 늘상 면역이 돼서 그렇고 육지에서 온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애기들 뛰고 날치고. 하지만 언제 대피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함을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5일 한때 여객선 운항이 멈췄을 땐 이대로 섬에 고립되는 건 아닌지 걱정돼 선착장 근처로 달려갔다는 주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배 없으면 못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다 막 좀이라도 가차운데 선착가로 가자 하고 막 이랬어요. 만약에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육지로 나가야 되지요. 불안해서 뭐 있지요. 해안가에 서린 긴장감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연일 포사격을 했던 북방 한계선 NLL 해상입니다. 건너편 북측 진지에는 연평도를 향한 해안포 포문 10여 개가 여전히 닫히지 않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긴장 상황이 좀채 해소되지 않으며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전 같은 악몽이 반복되는 건 아닌지 주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 경험 못한 사람들은 더 놀랬을 거고 우리들은 이제 옛날 생각나서 옛날 그때 상황들도 얘기하면서 대피소에 앉아서 다들 그때같이 하면 어떡하나 해서.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흉기 습격을 미리 알고 있던 70대 남성을 경찰이 긴급 체포했습니다. 피의자 김모 씨가 쓴 이른바 변명문을 어디론가 보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이걸 살인미수 방조라고 판단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며 이른바 변명문을 언급한 피의자 김모 씨.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습격 동기가 담긴 거로 알려진 이 문서를 가지고 있던 건 김 씨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은 해당 문서를 어디론가 보내주기로 김 씨와 약속한 70대 A씨를 충남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혐의는 살인미수 방조로 이 대표 살해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거로 경찰이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A씨가 보내기로 약속한 문서가 김 씨에게서 압수한 변명문과 같은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와 김 씨의 관계, 문서를 보내기로 한 곳은 수사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피의자 김 씨는 범행 전날 이 대표가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도 흉기를 가지고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 아산 자택에서부터 흉기를 지닌 채 이동했고 날도 갈아둔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언론사 독자 게시판에 김 씨와 같은 이름으로 작성한 게시물들이 있어서 김 씨와 작성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지난 정부와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고 현 정부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거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는 곧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당적은 경찰이 정당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윤희근 경찰청장의 국회 현안 보고에서는 이 경찰의 피의자 당적 비공개 방침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법 규정을 지키는 중립적 수사를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편파적 정보 유출이 이루어졌다며 당적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6일 만에 국회에 출석한 경찰 수장에게 집중된 건 피의자 당적 관련 질의였습니다. 여당은 정치 테러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비공개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공무원이 당원 명부 관련 정보를 누설해선 안 된다는 정당법을 거론하며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겁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파장이 큰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법 집행 기관에서는 결정적일 때는 그 법의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민주당은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발끈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선 범행 동기와 공모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김구 선생이나 여운형 선생에 대한 암살 이후로 제1당의 대표의 목숨을 노리고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다. 공범은 없느냐?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문을.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을 놓고도 여야는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이 대표 지지자의 차를 타고 가덕도에 내렸다는 진술이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건 초기 나무젓가락이나 1cm 열상 보도를 언급하며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사 정보의 유출이 선택적 유출이고 피해자인 야당 대표를 조롱하고 왜곡하는 그런 상황으로 여당은 정치적 해석을 자제하라고 반박했습니다. 피의자의 정당 가입 여부 등을 둘러싼 논쟁은 극단의 혐오 정치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음모론과 가짜뉴스 확산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있어서 폭력, 보복, 선동 정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매뉴얼이 정확하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런 부분들도 좀 해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주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합니다.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주요 승부처 중 하나로 꼽히는 PK 민심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흉기 습격을 받은 뒤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사단체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오늘 이 대표와 민주당 정청래, 천준호 의원을 두 대학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의사회 측은 이 대표가 헬기로 이송되면서 양쪽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고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헬기 이송을 요청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오선 중진의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전격 합류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외연 확장 전략에 호응한 건데 여당 내에서는 가시권에 들어온 이준석 신당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에서 내리 5선을 한 민주당 출신 이상민 의원이 총선을 석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지난 6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식 입당 제안을 받은 지 이틀 만입니다. 이 의원은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 세모리로 여당의 선거 승리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 인접 지역인 대전 지역 이렇게 같이 합동해서 그리고 나가서 옆에 있는 세종, 충남, 충북
중초권 또 중부권에 제가 미력이나마 갖고 있는 노력을 해서 22대 총선 국면에서 현역 의원이 소속 정당을 바꾼 건 이번이 처음인데 지지층 확장에 공을 들이는 한동훈 위원장의 의지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한 위원장은 광주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의사를 밝히는 등 전국을 돌며 연일 지역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원도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봅시다. 정말 그래 봅시다. 그래서 강원도의 모든 의석을 우리의 붉은색으로 채웁시다. 교권 회복에 방점을 둔 인사와 윤석열 정부 전직 장관 등을 영입하며 전문성과 정책 실행 능력을 부각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부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집권 여당의 강점을 유권자에게 최대한 호소하는 건데 변수는 이준석 신당이라는 여권 내 경쟁 세력입니다. 오는 20일 창당을 목표로 한 가칭 개혁신당이 공영방송 사장 임명 동의제 추진 등 정책을 내걸며 표심 쟁탈전을 벌써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방송산업이 규제로 인해 창의가 억제되고 정치 갈등의 장이 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 꾸준히 고민하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명단과 규모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신당 합류 의사를 타진하는 여당 현역 의원이 있다는 말이 끊이지 않는 것 역시 한 위원장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전통적 지지층의 표심을 확고히 다지고 외연을 넓히려는 여당과 빈틈을 파고들어 영향력을 키우려는 여권 내 신당의 기싸움이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11일 탈당을 공식 선언합니다. 이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오늘 YTN과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오는 11일 국회에서 민주당원들에게 고별 인사를 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창당 선언도 함께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닐 것 같다며 창당 또는 신당 합류 가능성 등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가 덜 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맞선 법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자 국민의힘은 시간 끌지 말고 바로 재표결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이해 충돌이자 직권 남용이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위한 법적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헌법학자 등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실제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헌정질서를 무너지게 하는 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재에 묻는 게 가장 당연한 이치겠죠. 배우자 관련 사안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사용한 게 맞는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며 당장 재표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공론회장에서 한번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보자, 논쟁을 해보자. 그런 뒤에 재의결해도 늦지 않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권한쟁의 심판 카드를 총선용 지연 전략으로 규정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며 속도전을 펼치더니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미루는 건 모순이자 정치적 의도를 자인하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검 정국만 가지고 총선을 치르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선택권에 침해하겠다는 민주당이 올드한 선거 전략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은 최대한 서둘러 다시 투표하는 게 관례였다며 내일 본회의 표결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재의결 날짜를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잡는다면 도대체 이 나라 의회에 다수의 행포와 때법 말고 민주주의라 할 만한 것이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상정권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은 평소 여야 합의를 강조했던 터라 지금으로선 재표결이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협상 역시 진통을 거듭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는 양보할 수 없다며 내일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야당과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자는 여당이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해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과 이태원 특별법 상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90일가량 남은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야 대치 전선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전방위 압박에 못 이긴 태영그룹이 계열사 매각대금 전액을 태영건설에 투입했습니다. 급한 대로 워크아웃 불씨는 살린 건데 채권단의 마음을 돌릴 추가 자구안을 두고선 여전히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태영 측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내걸었던 첫 번째 자구안. 계열사 매각대금 전액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디어 이행했습니다.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 원 가운데 지주사 TY홀딩스 채무변제에 사용한 890억 원을 태영건설에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금융당국 수장들까지 나서 처음 약속을 지키라고 재차 압박한 끝에 결국 꼬리를 내린 겁니다. TY홀딩스는 창업주 윤세영 회장의 딸 윤재현 블루원 대표에게 SBS 주식을 담보로 330억 원을 빌렸고 계열사 블루원으로부터 100억 원을 단기 차입해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남은 건 채권단이 요구한 뼈를 깎는 추가 자구안 마련입니다. 일각에서는 총수 일가가 보유한 TY홀딩스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현재 400억 원대에 그친 총수 일가 사재 출연 규모를 지금보다 키우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TY홀딩스는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곧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태영건설이 무사히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도 호소했습니다. 그동안 버티기로 일관했던 태영 측이 자세를 낮추면서 워크아웃 불씨는 살린 셈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태영건설에 공적 자금을 투입할 의향이 없다며 워크아웃이 무산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금융시장 안정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분양자라든지 협력업체의 어떤 보호 그다음에 또 전반적으로 이게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는 아주 다양한 방안으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 측이 채권단과 막판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일 전까지 진정성 있는 추가 자구안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동의 거래 조건을 짬짬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정확한 과징금 액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만큼 혐의가 인정되면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에서 유명 학원 강사의 모의고사 문제와 동일한 지문이 출제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강사가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산 정황을 발견해서 뒤늦게 수사 의뢰했고 감사원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신중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3학년도 영어 영역 23번 문항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정보의 효율적 이용에 대해 쓴 저서 투머치 인포메이션의 한 단락이 지문으로 출제됐습니다. 같은 교수가 쓴 베스트셀러 넛지와 달리 이 책은 국내 번역되거나 출간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유명 학원 강사의 모의고사에서 똑같은 지문이 출제된 사실이 드러나 유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학원 강사 A씨의 모의고사 문제는 어휘의 뜻을, 수능에서는 지문의 주제를 물어 문제는 달랐지만 외국 서적의 지문이 똑같이 출제됐다는 점에서 이의 신청이 빗발쳤습니다. 교육당국은 당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해 강사 A씨에 대해 뒤늦게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씨가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수차례 문항을 거래한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교육부가 A씨의 문항 거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하면서 2023학년도 수능 유출 논란을 언급했고 수사당국이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사교육 업체에 문항 판매를 하고 대금 수수하고 이제 이런 현직 교원들이 문제가 돼서 수사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해당 강사가 이제 수능 관련된 그 의혹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까지 저희가 보충적으로 수사 의뢰를 한 거고요. 감사원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평가원이 문항 유출 의혹에 대해 뒤늦게 조처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올리기로 예고한 가운데 인상 시기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의 본사업이 시작되는 7월부터 인상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지하철 요금을 150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인상 시기는 구체적으로 못 박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인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시점들에 대해서는 경기나 인천의 행정 절차와 기술적 협의, 기술적 조치 그리고 협의 진행 사항들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라는. 현재 서울 지하철 일반 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400원, 150원이 인상되면 지하철 기본 요금은 1,550원이 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요금을 150원 올렸습니다. 이때 올해 하반기 150원을 추가로 더 올린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초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지하철도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서민 부담 등을 이유로 절충안을 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시작되는 7월에 맞춰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이달 27일 출시되는데 6월까지 시범 사업으로 시행되고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후동행 카드는 지금 현재 65,000원 또는 62,000원으로 추진이 될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이 지하철 요금 인상과는 별개로 추진될 것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코레일, 경기도, 인천시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하철 요금 인상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준길입니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주인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이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모레 결정됩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모레 오전 10시부터 이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이 씨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이 공개됩니다. 지난 주말 용산 대통령실에 무단으로 진입하려다가 체포된 한국 대학생 진보연합회원 10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경찰은 체포된 20명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1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나이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6명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상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쳤습니다. 대전지법원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반쯤 시작돼 3시간 정도 진행됐으며 이들은 대전교도소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 출석에 앞서 윤 전 차관은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 1차관과 주택토지실장을 각각 역임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계 감독이 연출하고 제작한 TV 미니시리즈 성난 사람들이 작품상 등 3관왕을 거머쥐었습니다. 여기에 출연한 배우 스티븐 연은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류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81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 미니시리즈 부문 작품상은 한국계 작가 겸 감독인 이성진이 연출, 제작, 각본을 맡은 성난 사람들에 돌아갔습니다. 19작인 성난 사람들은 현대인의 분노를 흡인력 있게 풀어냈다는 호평을 받으면서 전 세계 시청 시간 상위권을 유지하며 흥행했습니다. 이 작품에는 한국계 배우들도 대거 출연했습니다. 이 가운데 영화 미나리에 출연해 잘 알려진 스티븐 연은 나무주연상까지 받았습니다. 한국계로는 처음입니다. When I watch it, I just see a giant mirror up to all of us, you know? Like
we're living in a lot of isolation, building a lot of stories up in our head, and when maybe all we really want to do is like connect to somebody. 이 작품에서 스티븐 연의 상대 역을 맡은 엘리 웡도 여우 주연상을 받으며 성난 사람들은 3관왕을 휩쓸었습니다. 성난 사람들은 올해 에미상 시상식에도 11개 부문 13개 후보로 지명돼 있고 스티븐 연은 나무주연상 후보로 올라 있습니다. 한편 한국계 캐나다 감독인 셀린 송이 연출하고 배우 유태우가 출연한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는 영화 드라마 부문 작품상과 감독상 등 5개 부문 후보에 올라 기대를 모았으나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드라마 부문 작품상과 감독상은 오펜하이머와 감독 크리스토퍼 놀런에게 돌아갔습니다. YTN 유재욱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을 탈당한 오선의 이상민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입당 환영식을 열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권력에 맞서는 것은 어렵습니다. 큰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맞서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죠. 이상민 의원님의 고뇌와 용기를 존경합니다. 정말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라고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기에 입학하는 우리 학생들의 그 설레임,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성적도 높게 받고 또 칭찬도 받고 또 상도 받고 이런 또 나름의 그 원대한 꿈과 그 비전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원내 일당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의 3년 임기가 그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서 결국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국가의 발전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로 보답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는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하게 됐다. 자,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얘기 듣고 오셨는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토요일 날 만났는데요. 이틀 만에 오늘 입당을 한 건데 아마 만나고 나서 바로 마음의 결심한 걸까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혹은 그 전에 했거나, 그 전에 했을 혹은 가능성도 그 이후에 짧게 많다. 고민했거나, 네. 뭐 그 속을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시그널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대화 중에서 저는 좀 의미 있는 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상민 의원이 말했던 민주당이 진보가 맞느냐,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우리는 보수지만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어떤 당이 진보고 어떤 당이 보수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양 당의 이념들이 이제는 조금씩 깨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탈이념화가 되고 있다, 정치에. 이런 부분을 좀 하나를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해서 우리의 동료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살게 할 수 있다면 설령 9가지가 다르더라도 한 가지 핵심적인 가치가 같다라고 하면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동료 시민의 더 나은 삶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념에서 탈피해서 더 나은 국민의 삶, 그리고 보다 공정한 사회, 보다 공정한 경쟁들이 보장되는 사회, 그리고 약자를 더 보호하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동료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국민의힘이 문에 열려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비단 이상민 의원이 시작이지만 앞으로 제3지대에 있는 분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이런 좀 스펙트럼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네. 스펙트럼을 보여줬다. 자, 앞서 한동훈 위원장 말 중에 권력에 맞서는 것도 어렵지만 자기 편 지지자들에게 맞서는 것은 더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자, 빨간색 넥타이맨, 붉은색 넥타이맨 이상민 의원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기 지지자들한테 맞서는 게 어렵죠. 근데 어려운 거를 회피하기는 쉬운 겁니다. 사실상 이게 회피한 거지
맞서가지고 뭔가를 끝까지 얻으려고 진정성을 가지고 헌신성을 가지고 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끝까지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모습을 보였을 때만 교훈과 감동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회피해서 더 나은 이익 내지는 쉬운 이익을 다시 찾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이상민 의원께서 쓴소리라는 표현을, 좋은 표현을 들으면서 해오신 말씀은 결국은 뭘로 귀결되는 겁니까? 결국은 자기 궤변으로 귀결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원칙 없는 이득을 쫓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철새가 되셨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를 오늘 민주당에서도 했고요. 민주당에서 뭐 맹비난이 쏟아졌는데 대전 지역을 보면 지난 총선에서 7개 지역구 모두를 민주당이 가져간 이런 지역입니다. 사실상 뭐 민주당의 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상민 의원이 대전 유성구에서 5선을 한 의원 아니겠습니까? 만약 지금 여당을 갖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미칠, 그 대전에서 미칠 영향력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1+알파라고 봅니다. 1+알파. 네. 근데 이 알파는 이상민 의원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국민의 힘이 국민들께 앞으로 어떠한 비전과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결정하는 할 것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말했던 동료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탈이념, 시대적 과제를 제시한 것이자 주요 아젠다를, 미래적 아젠다를 제시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에 맞는 적합한 행동들, 변화가 계속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질 때 플러스 알파를 달성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보다 나은 삶을 이루는 거는요, 물론 그 기초는 의회가 해야 되겠지만 결국 그것을 이루는 거는 정부입니다. 행정부입니다. 행정부. 그리고 이번 선거는 행정부가 그동안 해온 것을 평가하는 선거의 의미가 훨씬 크다라는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한계를 뛰어넘기는 참 어렵다. 특히 중도층에게는 참 어렵다. 중도층은 자신의 민생과 삶, 그거에 더 관심이 많지 이념적인 어떤 정쟁, 주장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께서 보여주는 것이 미래의 어떤 희망 같은 거는 조금 보여줄 수 있지만 당장 이 5년 안에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절대 지금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려면 결국은 윤석열 정부를 견인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차별화를 할 수 있고 내가 오히려 견인을 할 수 있다. 잘못된 것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다. 바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유독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에 대해서는 바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중도층에서는 그렇게 큰 감동을 느끼기 어렵다. 그래서 이 선거에서 아무리 이상민 의원께서 지역구에 튼튼한 기반을 가지셨다 하더라도 근데 앞서 1+알파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보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를 넘어서지 않는 한은 결국은 자기 삶에 대한 평가, 현재의 삶에 대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현 정부가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가 앞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상민 의원의 여당 행위에 대해서 두 분이 이제 상반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총선 불출마 선언도 나왔죠. 초선 김웅 의원인데요. 오늘 기자회견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의 국민의힘이 민주적 정당인지를 묻습니다. 제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께 표를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적 고향을 바꾸는 일은 없습니다. 정치를 안 하면 안 하지. 우리 당의 정치적인 지지도가 많이 떨어진 부분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꽤 많다고 봅니다. 당정 관계를 바꾸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이끄는 데 있었을 때도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 기대를 합니다. 네. 지금의 국민의힘이 민주적 정당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께 표를 달라고 할 수 없다.
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뭐 결은 좀 다르지만 장제원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 불출마 선언인데 특히 그 당정 관계를 바꾸겠다고 하지 않는 한 좀 총선에서도 어려울 것이다. 이거 앞서 김상일 평론가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하고 좀 맥이 닿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웅 의원 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보다 나은 정치에 대한 진심까지 의심하고 싶지는 않고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은 21대 총선 당시에 세보당과 자유한국당이 합당을 해서 미래통합당을 만들 당시에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인재 영입 같은 형태로 송파갑에서 전략공천을 받고 들어왔던 의원이거든요. 정치를 하시는 분들, 특히 초선 의원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내가 속한 정당이 완벽한 정당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는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정당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는가? 그럼 그 완벽한 정당, 완벽한 시스템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내가 활용하고 싶어서 들어온 것인가? 그에 맞는 업무만 처리하기 위해서 들어왔는가? 아니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보다 발전시키고 내가 속한 정당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개혁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입당했는가를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정치를 하시는 분들께도 같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속한 정당이 그게 여든 야든 완벽한 정당이라고 생각되고 그 안에서 내가 국회의원에 주어진 임무만 다하겠다라는 생각이라면 굳이 정치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여든 야든 부족함을 가지고 있고 개선할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할 정말 강력한 의지가 있는 분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정당이 과연 민주적인 정당인가라는 선언적인 비판보다는 대안이 있는 비판이었으면 보다 나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또 김웅 의원 자체는 이렇게 그냥 일방적인 비판을 하는 위치가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막대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당정 관계는 계속해서 나오는 지적들이었는데 당과 정은 반대되는 대립 관계가 아니다. 같이 협력해야지만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관계이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이때까지 정부의 현재 중간 심판 단계에서 한 번씩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국민의힘은 정말로 소수 여당이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가고 있는 개혁의 방향이나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했다라고 국민들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방향이나 개혁에 대한 방향들을 한 번 정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뭐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 비판하면서 탈당을 한 게 아니라 정치적 고향은 바꾸지 않겠다고 얘기해서 그냥 당에 남아 있겠다는 얘기를 맞습니다.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당에서 한 목소리만 낼 수는 없고 뭔가 건강한 쓴소리도 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동감합니다. 사실 김웅 의원이 이런 말도 했거든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정말 열심히 개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혹시라도 나의 행동이 고춧가루를 뿌리는 걸까 봐 걱정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지금 그 김웅 의원의 진심을 왜곡하지는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원하는 것은 비단 김웅 의원뿐만이 아니라 여든 야든 일방적인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대안이 있는 비판, 의논을 하는 비판, 토론을 하는 비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대안이 당정 관계가 바뀌어야 되겠다. 오늘 김웅 의원은 이 얘기를 한 건데, 자 김웅 의원을 영입한 분이 말씀하셨지만 유승민 전 의원인데 오늘 마음이 아프다. 소중하게 쓰일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김웅 의원이 당에 남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자신의 어떤 목소리, 그 원칙 있는 그 정치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요. 근데 지금 우리 김민수 대변인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아니 이게 토론이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이러는 거 아닐까요? 이게 지금 오히려 다양한 목소리를 힘으로 누르고 때에 따라서는 숙청까지 정치적 숙청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냥 다양한 토론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잘 모르겠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절차의 민주주의, 그다음에 과정에서의 민주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결과를 놓고 이랬어 저랬어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힘이 약한 쪽일수록 절차의 민주주의와 과정에서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힘이 강한 쪽은 그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불편해요. 근데
소위 말하는 비주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그걸 토론회 장에서 진지하게 얘기하고 들어주고 그거를 충분히 설득하려는 노력, 양당에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양당 모두. 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전에 김웅 의원과 이상민 의원을 비교해 보자고요. 양당에서 민주주의가 다 없고 그냥 일방주의만 존재한다는 것에 다 쓴소리를 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상민 의원은 본인의 그 생각이 그대로 반영된 곳도 아닌 곳으로 그냥 가버렸고, 김웅 의원은 내가 불출마를 하고 여기에서 자유롭게 조금 더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비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누가 더 진정성이 있을 것인가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김웅 의원의 불출마 선언까지 좀 두 분 의견 들어봤고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칭 개혁신당 나흘 만에 4만 명 정도 당원을 모집했습니다. 오늘 1호 정책도 발표했던데요. 공영방송 관련 정책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그 4만 명이라는 것이 계속 오늘 하루 종일 뉴스에서 굉장히 집중되었던 것 같은데요. 4만 명이 온라인 당원인데 뭐 적은 숫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60개 정도의 지역구로 나눴을 때 한 지역구에 150명 정도의 온라인 당원이 모인 셈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정식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의 개념도 아니고요. 네. 그러면 과연 지금 이게 4만 명이라는 절대적인 인원 수치만 가지고 이야기할 부분은 아닐 것이다.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각자 충분히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많이 모이고 있다를 홍보하고 싶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을 땐 한 지역구당 약 150명의 온라인 당원이 가입한 상태이다가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그 첫 정책으로서는 사실 이준석 전 대표의 기발한 아이디어나 정치적 센스로 볼 때는 좀 아쉬운 정책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국민들이나 민생과 관계된 보다 나은 정책들이 있었을 텐데 방송법과 관계된 이런 방송개혁과 관계된 주제를 정책으로 삼음으로써 이게 대안정당이 아닌 네거티브 정당임을 좀 자인하는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가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 방송들이 많이 왜곡된다라고 했는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나 발언들이나 SNS에 올리는 글들이 단 한 번이라도 방송들에서 왜곡되어서 나간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정말로 이러한 발언들이 왜곡되고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로 신당을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거티브 정당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비전 있는 대안 정당으로 나가길 바란다는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1호 정책을 보고 대안 정당이 아니라 네거티브 정당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네거티브 정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열심히 고민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회 공론의 장에서 토론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장 임명 동의제 같은 경우도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일방적으로 말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MBN 같은 경우에 그 간부 특정 직급 이상 간부를 직원들 동의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면 다 공론의 장에서 그동안의 사례는 어떻고 이걸 잘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장점은 뭐였고 단점은 뭐였고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신료 폐지도 그래요. 조세를 지원한다 그러면은 국가에 더 귀속이 되는 거거든요. 국가의 영향력이 더 놓이게 된다는 점이 발생하는데 그럼 그거는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런 점들이 더 논의가 되고 공론의 장에서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제도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까지 논의가 돼야 되는 거지 제가 아이디어가 좋고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좀 비만 고양이라고 얘기하는 그 고양이의 모습 이 돼버린 꼴이 돼버려서 저는 조금 아쉽다라고 좀 느낍니다. 앞으로 오늘 이 1호 정책 포함해서 10대 정책을 계속 발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후 나오는 정책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준석
신당은 지금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고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탈당을 지금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번 주 탈당 후 다음 달까지 신당을 만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요. 이미 이낙연 신당 합류를 선언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상당수의 현역 의원 합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도 그 취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 동지들과 약간 상의할 문제가 있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 이낙연 신당에 합류할 거라고만 생각합니까? 예. 그거야 우리가 그분들 속으로 합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주체가 누가 되고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하는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낙연 신당 측은 예. 모든 걸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크게 욕심내는 게 아닙니다. 의원들은 각자 입장이 있고 또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예. 상당한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7, 8명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일단 어제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나 이런 발언을 했는데 자, 오늘 이낙연 전 대표 측근으로부터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인데 이건 탈당 기자회견을 먼저 할 것 같습니다. 이 공식화는 처음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번에도 그 본 방송에 나와서 말했는데 아마도 이낙연 대표 역시도 이준석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신당 창당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수순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아마도 미치는 파장이 당 내에서 조금 더 클 것이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다수 공천에 탈락되면 정말로 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네거티브 정당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여기 확실하게 대안을 보여줄 수 있는 정당일 때 보다 더 큰 파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이미 이낙연 신당 합류를 선언했는데 꼭 뭐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우리 신당에 합류하라는 법 있냐,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누가 주도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현역 의원 한 7명에서 8명 정도가 이미 의사를 밝혔다는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석현 부의장께서 예. 다른 진영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이 우리 밑으로 들어오냐, 우리가 그 밑으로 들어가냐 이런 얘기 하시는 건 저는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냥 본인들이 하실 가치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헌신 우리가 주도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만 이루면 우리는 그 밑에서 얼마든지 불쏘시개가 되든 아니면 장작이 되든 뭐든 그 문 앞을 쓸든 백의종군을 하든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선언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른 진영, 다른 그룹까지 막 얘기를 해버리면 국민들, 저 뭐지? 뭐 있나? 이렇게 좀 보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좀 이낙연 대표 쪽에서 좀 메시지 관리가 좀 필요하다. 예? 좀 이 이낙연 대표가 좀 이야기가 된 메시지를 이석현 전 부의장께서 내고 계신 건지도 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메시지 관리가 좀 필요하다. 네. 예. 자,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 움직임도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원욱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저희들의 판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너무나 길게 늘러뜨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결단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약 탈당한다면은 이준석 그 전 대표를 포함한 이낙연 대표를 포함한 많은 신당 창단 추진 세력들을 묶어 세우는데 역할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창준이라든가 뭐 독자적 신당을 꾸리지 않고 그런 재정당을 묶는 데 있어가지고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신당들을 묶는 플랫폼 역할도 우리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당에 남지는 않고
뭔가 제3지대로 간다 이 얘기인 건가요? 아직은 좀 잡아주세요가 남은 것 같아요. 아직은 잡아주세요. 아직은 이런 메시지가? 조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잡아주십시오. 아직 97%입니다 정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것도 3지대에서 지금 이렇게 플랫폼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는 아마 다 각자 이런 생각들을 할 텐데, 왜냐하면 나 혼자 홀로 서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각 신당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각자 셈법이 너무나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신당, 그리고 이준석 신당, 뭐 금태섭 신당, 각자 느끼고 있는 셈법들이 달라서 결국에는 동상이몽이 될 것이다. 그러다 보면 강한 연대는 힘들 것이고, 강한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제3지대는 결국에는 야합 정도의 수준으로 미미한 바람으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 조응천, 윤영찬, 김종민, 이원욱 4명의 의원이 원칙과 상식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각자 다 생각이 다른 걸까요? 조금씩은 어느 정도 모아졌다고 보십니까? 뭐 조금씩은 다른데 큰 결은 뭐 같다고 보고요. 지금 당에 남아있을 확률이 한 3% 정도는 남아있다고 보셨는데. 마지막 선언하기 전까지는 당이 변해주기를 끝까지 바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최후 통첩이라는 기자회견을 한 번 더 하려고 했던 것이고, 결국에는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가지고 나갈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는 가치와 명분, 그 대의를 향해서 가야지. 뭐 그 외의 것을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거는 권력 투쟁이 되고 이권 다툼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석현 전 부의장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은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이지, 뭐 길을 어떻게 뭐 이게 우리가 목표가 그 의석수가 되고 권력의 규모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그 밖에 전략과 전술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순간 원칙과 상식도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길 또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원칙과 상식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정치를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의 양당 기득권 구조에서 그 좀 더 다양한 선택을 줄 수 있는 다당제라는 곳으로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좀 이제는 질적 성장, 민주주의의 질적 성장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보고자 합니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싶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어쨌든 당이 변해달라는 마음을 아직까지는 좀 가지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그리고 해주셨고요. 실제로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알겠습니다. 자, 행보에 좀 속도가 붙는 것 같긴 한데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관심을 모은 총선 출마 예상자들 좀 짚어볼 텐데, 검찰 내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힌 분이죠.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쪽 다 이렇게 출마의 변을 나타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이성윤 그 검사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 당시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또 견제하기 위해서 서울지검장으로 또 이제 계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맞는 적합한 본인의 진영에서 출마의 변을 말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이 이성윤 검사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의 출판 기념회 때 이미 나와서 현 정부를 비난하기도 한 이런 상황인데요. 자, 한 현직 검사는 또 출판 기념회를 열기도 한 이런 상황인데, 자, 검사들 사표 수리가 안 돼도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지난번 총선 때 황운하 의원 사례 때문에 생겨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표가 수리가 안 돼도 사의 표명만 하면 된다라는 식의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저는 그때도 유권 해석이 잘못됐다고 상당히 방송에서 비판을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이 전례가 굉장히 안 좋게 반복될 것이다. 안 좋은 역사로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 우려처럼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황운하 의원 때부터 이건
선관위가 막았어야 돼요. 공직자이기 때문에 예. 보다 엄격한 유권 해석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보십시오. 지금 그 언론에서도 정치권으로 바로 들어오고 예. 검찰에서도 바로 들어오고 이게 굉장히 우리는 안 좋다고 옛날부터 얘기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국민에게 삶의 영향력을 가진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 들어오는 걸 용인하면은 기자 생활, 언론 생활, 검사 생활, 경찰 생활 이런 영향력 있는 생활을 정치를 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돼버려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민생에. 그래서 저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서 바로 대통령 출마한 것도 저는 비판했던 사람인데 계속 이런 안 좋은 전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예. 안타깝고요. 정치권이 모여서 이거는 다 같이 합의를 통해서 좀 어떻게 좀 막아보자. 어떤 이 제도의 안정성, 근대 국가의 안정성을 위해서 이거는 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합의를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야 막론하고 상황이 반대가 되면 똑같이 비판을 하기 네. 때문에 뭔가 합의로 좀 이런 부분은 막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시고요. 자, 이번 총선에 대통령실 참모진뿐 아니라 장차관 출신 인사들, 뭐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 그야말로 뭐 총출동하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절실함의 발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여론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십니까? 총선이 그야말로 선거에 꽂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치의 뜻이 있는 분들이 그 어떤 누구라도 출사표를 던지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 여론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얼마나 총선에 개입할 것이냐 하는 곳들에 반대 여론들은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반대로 한동훈 비대위는 공정한 공천이 될 것이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는 본인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정치를 할 것이고 누군가는 정치의 변화를 위해서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정치를 할 것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딱 맞는 답을 제시했다라고 봅니다. 네. 취임 일성 당시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입신양명이 아닌 동료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들과 함께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 지금 출마를 선택하든 국민들 보시기에 공정하고 공정한 룰에 의해서 경쟁을 한다라는 이 틀은 지키면 좋은 평가 받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네. 공정한 공천 룰이 사실 관건이 될 텐데. 그렇죠. 자, 어쨌든 공정한 공천을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뤄나갈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대통령실 출마 예정자 저희가 앞서 그래픽으로 정리했지만 굉장히 많고 전현직 장관 또 검사 출신 다 합하면은 뭐 어림잡아 50명 정도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라서 자, 총선의 민심을 봤을 때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 이제 윤심이 반영됐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경우에 자,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의 어떤 전문성, 그다음에 경력 이런 게 보여야 되잖아요, 네. 국민들한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보냈다. 이렇게 보여지면 제가 볼 때는 이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 사람 보면 면면이 굉장히 훌륭하시잖아요. 예. 일국의 장관까지 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하고 했겠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그냥 그 툴에 지나지 않는다,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순간 이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소신, 원칙, 정치에 대한 어떤 뭐랄까 계획, 포부 이런 거는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절실해서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건데. 절실함은 나로부터 찾아야지. 절실함이 밖에 어떤 화장품이나 액세서리나 이런 걸로 화장하고 분장하고 변장한다고 해가지고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민주당으로 가보면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 계속 이제 출사표를 내는데 저희가 이것도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이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금 쭉 보시면 현역계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저렇게 이제 출사표를 던진 모습들 볼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공천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입장에 따라 다른데요. 네. 지금 아까 하나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 건 지난 총선에서 문재인 청와대 당시의 관계자들이 약 60명 이상이 출마를 했습니다. 네. 네, 출마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그중에 절반 이상이 공천이 됐습니다. 다 되진 그때 않았어요. 국민의힘에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비판 아마 했을 걸로 네. 기억됩니다. 근데 이게 항상 여야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이 부분을 비판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정치인들이 총선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국민으로부터 공정하게 검증받으면 된다. 그래서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인데 누군가는 자객공천이라고 하겠지만은 이 경쟁의 과정이 정말로 공정하다라고 하면 이는 비난받을 행동은 아니다. 왜냐하면 당협위원장이라고 저도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만은 당협위원장이라고 해서 내가 이 모든 지분을 주장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단지 이 과정이 누군가에 의해서 제3의 힘에 의해서 민주당으로 치면 이재명 당대표에 의해서 공정한 경쟁이 방해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결국 국민들 보시기에 공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공감대만 형성되면 뭐 괜찮다. 그 부분에 이미 주의해야 되는 국민들은 그런 공감대를 그렇죠. 이루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예. 보십시오.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이재명 당대표의 친위 세력임을 홍보하고 선전하고 이러면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의 강성 지지층과 연대를 이루고 있는 유튜브들은 거기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은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네. 그 결과를 유튜브를 통해서 발표하고 전파합니다. 근데 그 여론조사 기관은 어디서 하는지 정치 고관여층이면 다 아는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전화를 끊고 응답조차 제가 볼 때는 하지 않을 건데 예. 그 편향된 결과를 가지고 공표해가지고서 사실상의 사전선거 운동을 하고 그걸 가지고 강성 지지층은 압박을 합니다. 예? 이런데 니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라고 비난도 하고 모욕을 줍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떻게 공정한 경선이 되겠습니까? 이미 이런 분위기는요, 공정한 경선은 이미 무너진 상태다 이렇게 예. 보는 게 맞습니다. 이미 분위기는 네. 공정한 분위기는 무너졌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룰을 만들어서 어떻게 공천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거대 양당의 공천 과정을 지켜봤을 때의 공정성 이게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이 몸집이 얼마나 커질지 여기에 뭐 직결되는 어떤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직결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좋은 후보로서 신당에 갈 수 있는 어떤 그 환경도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게 공천이 공정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탈락자들의 집합소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규정이 될 것이냐 아니면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될 것이냐 예. 훌륭한데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공천에 탈락한 많은 사람들이 신당행을 선택을 네.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당도 그거에 대한 공정한 룰을 만들어 둬야 됩니다. 신당도. 그분들이 오실 때 예. 현역들이니까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오셔야 일단은 투표 용지에 3번이 찍힙니다. 예, 3번 찍히고요. 그다음에 국고 보조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고요. 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득권 삼아 가지고 공천을 달라고 들어오게 되는 그런 네. 정당이라면 새로운 정당이 될 수 없잖아요. 이게. 그럼 이런 분들이 오실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공정한 경선에 임하겠다는 서약을 받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오시게 하는 제3지대 신당은 신당대로 그렇죠. 뭔가의 어떤 룰을 룰이 만들어야 필요할 된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어떤 의견을 주셨고요. 자, 마지막 주제 짧게만 얘기를 해볼 텐데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자 어떻게 될지 관심입니다. 여당은 재표를 빨리 하자 이런 얘기고요. 민주당에서는 조금 미뤄서 하려는 이런 분위기인데 자,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업무를 전담할 제2부속실 설치 그리고 또 특별감찰관 설치를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 잠시 듣고 오시죠. 특검 여론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두 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말을 못할 뿐.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제어할 것인지 국민들의 어떤 뭐랄까요 의혹들
발생한 반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우선은 저는 최소한으로서 지금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이건 당연하고 예.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잠재울 수 있는 보다 뭔가 뚜렷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 조치가 있어야 된다. 자,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직접 언급하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이거 플러스 뭔가 알파가 있어야 된다 얘기했거든요.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지 제가 예단할 수가 없네요. 저 지금 비대위원께서 어떠한 부분까지 생각하신지 모르겠으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례적으로 정말 여야 합의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이 제 요구권을 행사하자 이것을 빠르게 어떻게 다시 재의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끌기용 작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민주당이 이때까지 요구했던 것과는 달리 정말 이 사안 자체를 총선용 어떠한 무기로 쓰겠다 하는 것들을 지금 대려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했지만은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숱하게 조사를 했던 건이다. 이미 2년 넘게 충분히 조사를 했던 건이다라는 걸 좀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국민들께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을 왜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더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쌍특검법,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태워서 굉장히 속도를 내더니 재의결 하자고 하니까 왜 지연술이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연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연을 안 하면 폐기가 되잖아요. 정책이나 법안을 냈을 때 통과를 목적으로 하지 폐기를 목적으로 하고 부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은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데 그게 무슨 지연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언어 도단이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는 말 중에 제가 유일하게 동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런 중요한 수사나 뭐 이런 것들은 선거를 직전에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왜냐하면 선거에서의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까지 온 데는 국민의힘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본질을 이야기해야 돼요. 국민들이 원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해소,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본질을 대국민 약속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민주당을 비난을 해야지. 그런 건 하지도 않고서 민주당을 비난하면은 그거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 해소를 바라는 거의 70% 뭐의 국민들을 사실상 모욕을 주는 거와 저는 다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도 뭔가 대안을 내놔야 된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고요. 내일 본회의 상황 좀 먼저 지켜보죠.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퇴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됩니다. 모레까지 강원 산간과 경기 내륙에는 최고 15에서 2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서울에도 많게는 10cm 이상, 충북 북부 5에서 15cm, 그 밖의 지역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큰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과 강원 중서부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눈이 밤까지 이어지며 퇴근길에는 빙판길로 인한 교통대란이 우려됩니다.
군 당국이 북한의 연이은 서해 지역 해안포 사격과 관련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른 적대 행위 중지 구역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대한 군 대응 방침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군 당국은 우리 군도 기존의 해상과 지상의 적대 행위 중지 구역에서 사격과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드론 작전 사령부를 방문해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신 장관은 드론 작전사를 찾아 이같이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이 응징 태세를 갖춰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는 드론 전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보형 드론 작전 사령관은 북한이 또다시 무인기 도발로 위협한다면 다량, 다중의 첨단 드론을 북한 지역으로 투입해 공세적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6일 서북도서 지역 포사격은 폭약을 터뜨리는 기만 작전이었다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이어서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네, 우리 군은 북한이 실제 포사격 전후로 10여 차례 폭약을 터뜨렸다며 북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6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뜨리는 기만 작전을 펼쳤다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소개하면서 그러나 천만에 우리 군대는 해당 수역에 단 한 발의 포탄도 날려보내지 않았다.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은 우리가 던진 미끼를 덥석하다 물었다. 북한군이 논밭에 폭약을 심은 뒤 기폭장치를 누르며 폭파하는 장면을 촬영한 40여 초 분량의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폭파! 우리 군은 북한군이 지난 6일 연평도 북서쪽에서 포탄 60여 발을 쐈다고 발표했는데 자신들은 실제 포사격이 아닌 우리 군의 탐지 능력을 떠보기 위한 기만 작전을 진행했다는 주장을 이어간 겁니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코미디 같은 저급한 선동이자 수준 낮은 대남 심리전으로 평가절하했던 우리 군은 북한이 포사격을 감행하기 전후로 10여 차례 폭약을 터뜨렸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처음 폭약을 터뜨린 뒤 실제 60여 발의 포사격을 감행했고 사격이 끝나자 다시 또 폭약을 터뜨리는 등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군의 발포와 포사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파하는 정황과 포사격하는 정황을 각각 포착해서 포사격 정황에 대해서 횟수와 장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직 북방 한계선 NLL 북쪽에서만 위협 행위를 이어간 북한은 앞으로도 선을 넘지 않는 식으로 수위를 조절하며 누가 도발했는지 불분명한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 도발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식의 형태로 은밀한 형태의 도발을 북한이 해올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고도 북한이 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 내부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북한의 도발과 대남 심리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태영건설 지주사인 TY홀딩스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가운데 TY홀딩스 연대채무 변제에 사용한 890억 원을 애초 약속한 대로 태영건설에 추가 투입했습니다. TY홀딩스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이로써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 원을 태영건설에 직접 지원하겠다는 약속 이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이 요구한 추가 자구안 마련에 대해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곧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태영건설에 대해 다른 건설사에 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많이 의존한 조금은 예외적인 경우라며 공적 자금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관련 질의에 태영건설은 PF에 많이 의존해 경영에 있어서 잘못된 측면이 있었고 위험이 더 컸던 게 있다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대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은행들은 주택담보인정 비율 등의 세부 거래 조건을 공유하면서 고객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금융권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6대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로 대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어 6월에는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이들 4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 조건을 짬짬이 한 것으로 보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 인정 비율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고객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과징금 액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만큼 혐의가 인정되면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사 초기에 제기된 대출금리 담합 의혹은 이번 심사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은행들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은행들은 고객에게 같은 조건의 대출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담보의 과대, 과소평가를 막기 위해 서로 자료를 교환한 차원이라는 입장을 적극 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발표한 서민생활 밀접 품목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방침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금융을 비롯해 석유와 주류, 통신장비, 아파트 입찰, 돼지고기 유통과 OTT 서비스 등을 민생 밀접 품목으로 꼽으면서 경쟁 제한 요소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기존의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가 이제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시장 경쟁을 통한 대출 금리 인하와 차주들의 주거비용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영업전 방문 없이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지난해 출시 때는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것이 서비스 대상이 한층 더 넓어진 겁니다.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금리는 사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음대로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제 뭐 경쟁 촉진을 통하고 어쨌든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그 국민들의 어떤 금리 부담을 낮추는 노력은 저희가 지속하고 있고. 먼저 소비자들은 기존처럼 앱을 통해 본인이 아낄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동하고 싶은 대출 상품의 금융회사 앱에 들어가 대출 심사를 신청한 뒤 주택 구입 계약서나 전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끝입니다. 대출 심사 기간은 최소 이틀에서 최대 일주일가량 걸립니다. 이때 대출을 갈아타기로 했다면 기존 대출금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자동 상환됩니다. 다만 옮겨가는 대출은 조건이 있습니다.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 대출로 연체나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신용대출과는 규모가 다른 1,000조 원에 이르는 주담대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금융당국도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동에 앞서 사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대출 이동 서비스의 실시간 거래량을 기반으로 하는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그동안 높은 대출 금리에 허덕였던 차주들은 이자 부담을 한결 덜 수 있어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버거워요. 그러니까 물가도 많이 상승을 하는데 이자가 좀 뭐 단 1%, 뭐 0.1%라도 좀 내려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다만 금융당국은 이번 서비스가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존 대출 잔액 이내로만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취업시장이 둔화하면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34개월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15만여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6개월 연속 감소했고 2% 증가폭은 지난 2021년 2월 이후 34개월 만에 가장 작습니다.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절반은 외국인 가입자였습니다. 올해 고용 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역대 최대인 16만 5천 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외국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중소제조업체 1,2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국 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29.7%로 평균 4.9명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16,000개 기업이 7만 9천 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올해 도입 규모에 더해서 현장에서는 3만 5천 명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방주인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이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모레 결정됩니다.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신상공개를 결정하면 이 씨의 이름과 나이 등이 곧바로 공개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방을 운영하는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50대 이모 씨. 앞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계획된 범죄였습니까? 왜 살인까지 저지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도주 중에 다른 범행했습니까? 없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저지른 범죄가 중대한 만큼 살인보다 형량이 센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이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을 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국민의 알 권리 등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도주 당시 경찰이 공개 수배를 내리면서 얼굴이 공개된 적은 있습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곧바로 이름과 나이 등이 추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5일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YTN이 확보한 CCTV를 보면 이 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택시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동서울터미널에서 어슬렁거리는 모습도 포착됐는데 이 씨는 이곳에서 강원도 태백으로 가는 버스를 탄 뒤 삼척을 거쳐 강릉으로 도주했습니다. 현금을 쓰고 옷을 수시로 갈아입은 탓에 초기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특유의 걸음걸이 탓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씨와 마찬가지로 강도 살인 혐의를 받는 강남 납치살인 주범 이경우와 황대한, 동거인과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이기영도 신상공개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해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됐습니다.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점이 이들 범죄와 다르지 않은 만큼 이 씨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한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 씨의 친형수인 A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A씨 측은 또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많이 포함된 사건이라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재판 전부를 비공개로 진행할 생각은 없다면서 증거 조사 등 특별히 필요한 부분은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생활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의 변호인도 오늘 재판에 출석해서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신상 정보와 관련한 내용이 아니라면 공개 재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한 입주 예정 아파트 사전 점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해 시청에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달 말 입주 예정으로 지난 주말 동안 입주 사전 점검을 진행했는데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고 여기저기 자재가 쌓여 있는 등의 문제가 확인돼 입주 예정자 다수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한 입주 예정자는 YTN과 통화해서 심지어 일부 세대에서 인분이 발견됐고 공사 과정에서 난 화재를 은폐하기까지 했다며 시청에 준공 연기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새해부터 경찰이 안보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제껏 검거 사건 대부분을 담당했다며 부족한 부분은 국정원과의 공조를 통해 공백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열린 출입기자 정례 간담회에서
검거된 사건 가운데 4분의 3이 경찰이 수사했던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판결을 둘러싼 재판 거래 의혹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 사건을 사법농단으로 규정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현주 기자입니다. 예상대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재판 거래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당시 외교부 2차관이던 조 후보자가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만나 강제징용 제3고심 판결을 늦춰주는 대신 법관 해외 파견을 확대하는 이른바 재판 거래를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서 재판에 개입하기도 하고 또 상권 분립의 원칙에 반해서 행정부하고 여러 거래를 했기 때문에 헌법, 법률 등에 위반되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외교부가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며 조 후보자를 옹호했습니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대외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할 때 대법원이 사법 자제의 원칙에 따라서 신중하게 국가 이익을 고려해서 판결을 했어야 되는데 조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의 요청에 따라 소통했을 뿐이라며 재판 거래라 불릴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문제를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 거에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행정처도 외교부가 하는 고민을 공유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외 법관 파견도 자신의 소관이 아니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임종원 차장의 요청을 받고 불과 2년 뒤에 주은혜 제네바 대표부 법관 파견이 현실화됐죠. 1차관 소관 상황이기 때문에 2차관으로서 해외 법관 파견 문제는 일체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어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제3자 변제 외엔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충실하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일 협력을 더욱 깊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중국과는 신뢰 증진에 초점을 맞춰 실질 협력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조 후보자는 외교수장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윤희근 경찰청장의 국회 현안 보고에서는 경찰의 피의자 당적 비공개 방침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법 규정을 지키는 중립적 수사를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편파적 정보 유출이 이루어졌다며 당적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6일 만에 국회에 출석한 경찰수장에게 집중된 건 피의자 당적 관련 질의였습니다. 여당은 정치 테러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필요하지만 어디까지나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비공개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공무원이 당원 명부 관련 정보를 누설해선 안 된다는 정당법을 거론하며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겁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파장이 큰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법 집행 기관에서는 결정적일 때는 그 법의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민주당은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발끈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선 범행 동기와 공모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김구 선생이나 유은영 선생에 대한 암살 이후로 제1당의 대표의 목숨을 노리고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다. 공범은 없느냐?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문을. 이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을 놓고도 여야는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이 대표 지지자의 차를 타고 가덕도에 내렸다는 진술이 언론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사건 초기 나무젓가락이나 1cm 열상 보도를 언급하며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사 정보의 유출이 선택적 유출이고 피해자인 야당 대표를 조롱하고 왜곡하는 그런 상황으로
여당은 정치적 해석을 자제하라고 반박했습니다. 피의자의 정당 가입 여부 등을 둘러싼 논쟁은 극단의 혐오 정치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음모론과 가짜뉴스 확산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있어서 폭력, 보복, 선동 정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매뉴얼이 정확하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런 부분들도 좀 해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주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합니다.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주요 승부처 중 하나로 꼽히는 PK 민심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가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내면서 재판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심리를 맡아온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4부 강규대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 재판 가운데 선거법 위반 사건이 가장 먼저 결론 날 거란 예상이 많았지만 이 대표 피습에 이어 강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내면서 예정됐던 재판 진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 증식, 도살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식용 목적 사육, 증식, 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허식 인천시 의회 의장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허 의장은 어제 인천시당에서 열린 윤리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탈당계가 제출되면서 허 의장에 대한 당 징계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네, 오는 4월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실과 내각 출신 인사들의 여의도행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인적 자원이 총동원됐다는 평가 속에 윤심을 주장하는 이들이 양지만 찾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 장차관 출신 4명을 추가로 영입했습니다. 임명 석 달 만에 물러난 박문규 전 산자부 장관도 포함됐는데 인재 영입위원장을 겸직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첫 영입 인사입니다. 좋은 분들을 모셔서 국민들께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추경호 기재부, 원희룡 국토부, 권영세 통일부, 이영 중기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연이어 내각에서 물러나 총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도 출마 채비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검액관으로 불렸던 주진우, 이원모 비서관은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인 오는 11일을 코앞에 두고 대통령실을 떠났습니다. 김은혜 전 홍보수석은 복당을 신청했고 강명구 전 비서관은 출마 예비 단계로 불리는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강승규, 안상훈 전 수석에 전희경, 정광삼, 서승우 전 비서관까지 내각 출신과 대통령실 참모 출마자를 합치면 어림잡아도 50여 명에 이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한 수준인데 그만큼 현 여소야대의 의석 구도를 뒤집어야 한다는 절실함이 강합니다. 하지만 윤심을 내세운 이들 대부분이 영남권을 선호하거나 험지를 기피하는 탓에 양지만 찾는다, 물갈이는 찐윤을 위한 것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경선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의 참모와 내각 출신 인사들이 치열한 당내 경선을 거칠지 또 본선에선 어떤 경쟁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현직 검사로는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정석 검사의 파면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이달 말 첫 공방을 주재합니다. 헌재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이 검사 탄핵 심판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기로 하고 최근 국회와 이 검사 측에 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변론 준비 기일엔 양측이 정식 변론을 위한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소환 증인 등을 논의하는데 이 검사 본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전현직 기자들을 수사하는 건 직권남용이라며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는 오늘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등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AI 로봇은 이제 더는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데요. 전시장을 벗어나 이제 우리 일상 곁으로 성큼 다가온 로봇은 대화에 맞춰 농담까지 건네며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동그란 외벽 전체를 스크린으로 덮은 이 건물, 바로 미국 라스베거스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 잡은 공연장 스피어입니다. 그런데 이 스피어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안내원 역할을 하는 AI 로봇 아우라인데요. 사람을 똑 닮은 외형에 자유자재로 표정을 구사하고 관람객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눕니다. 또 관람객의 말에 맞춰 농담까지 건네는 수준급 실력을 보여줍니다. And what brings you to Las Vegas from Miami? Gambling. Have you been successful? Have you won the big jackpot? She did. I did. 그런데 이 로봇은 2년 전 바로 이곳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에서 처음 선보였던 아메카의 후속작입니다. 당시 사람들을 놀라게 한 첨단 로봇이 이제는 일상 안으로 성큼 다가온 겁니다. 곧 열릴 CES 2024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기술이 우리의 미래로 다가올지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IT 전자기술 박람회 이 CES 개막을 앞두고 미국 현지에는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차세대 신형 TV를 잇따라 선보이며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람객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CES 개막을 앞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는 휴일에도 분주했습니다. 전체 전시장을 합친 면적은 지난해보다 30%나 증가한 24만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관람객들은 기술 혁신을 체험할 현장에 속속 도착해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For me, CES is kind of just seeing what's coming out in emerging technology. It's interesting to see what some of the big players in the industry are bringing to market or just certain concepts. 우리 기업들은 개막 전 차세대 신형 TV를 잇따라 공개하며 CES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LG전자는 세계 최초의 무선 투명 OLED TV를 선보였습니다. 유리창처럼 변하는 화면으로 개방감은 물론 입체감 있는 콘텐츠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원을 켜면 OLED 특유의 뛰어난 화질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TV가 모든 가전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AI 스크린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홈은 물론 AI 기술로 저화질 화면도 8K 화질로 보여주는 기능까지 탑재했습니다. AI 스크린은 기존 스마트 TV의 한계를 넘어 우리 삶을 바꾸고 집안의 여러 기기들을 하나로 묶는 홈의 중심이 되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할 것입니다. 세계 첨단 기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CES가 하나씩 베일을 벗으면서 현지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새로운 기술 혁신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과 관련해 갑질 의혹이 제기됐던 학부모가 교사와 누리꾼 26명을 무더기 고소한 것과 관련해 조희연 교육감이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오늘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안산 단원경찰서에 보낸 의견서에서 해당 학부모가 가해자인 것처럼 부각돼 애로를 겪은 점을 이해하지만 고소는 또 다른 고소를 부르는 악순환을 부를 수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경찰을 향해서도 고소당한 교사가 서희초 사건과 관련해서 격정적인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특정 학부모에 대한 공격이나 비난, 의도적 명예훼손의 의도로 평가할 수는 없을 거라며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업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을 보낼 장소가 없어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사흘간 서울초등학교 96곳을 조사한 결과 5곳 중 한 곳은 분리조치 공간으로 상담실을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담교사들은 수업방해 학생을 상담실로 보낼 경우 다른 학생 상담이 방해될 수 있고 상담교사들이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매년 겨울철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불러오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위생과 식생활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최근 병원에는 발열이나 구토 증세로 찾아오는 환자들이 늘었습니다. 상당수가 노로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입니다. 지난해 11월 초 49명에 달하던 감염 환자 수는 지난해 마지막 주 기준으로 268명으로 늘었습니다. 7주 만에 5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식중독균은 주로 여름같이 온도가 높을 때 활성화되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영하로 내려갈수록 활동이 많아집니다. 겨울부터 이듬해 초봄까지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는 감염자 가운데 0세에서 6세까지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어린이집 등 집단 생활을 많이 하면서 사람 간 전염이 쉽고 면역력이 성인보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제철로 꼽히는 굴과 바지락, 피조개 등의 어패류가 주요 감염 경로로 꼽힙니다. 감염되면 구토, 설사 증상을 보이고 사람에 따라 복통이나 오한, 발열까지 나타납니다. 잠복기는 최대 이틀이며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지 않으면 탈수증까지 오는데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서 과거에 걸린 사람이 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식중독이라고 하면 배가 아프고 토하고 설사를 하게 되는데 이 노로바이러스는 열도 심하게 납니다. 또 이 노로바이러스는 백신도 없고 완벽한 치료약도 없습니다. 예방하려면 자주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음식 재료를 흐르는 물에 씻고 1분 넘게 충분히 익혀서 조리해야 합니다. 감염됐을 경우 전파를 막기 위해 가족과 생활 공간을 구분하고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려야 비말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최근 해외에서 우리 국민 대상 테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해외 여행객과 해외 체류 국민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우리 국민 2명이 무장단체에 억류됐다가 17일 만에 풀려나는 등 해외 체류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테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슈카월드, 빠니보틀, 곽튜브 등 인기 유튜버와 함께 테러 대응 행동 요령을 영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출국 전 외교부나 국정원 홈페이지에서 방문국 여행 경보 단계와 행동 요령을 숙지하라고 안내했습니다. 한미일 3국이 최근 개최한 제1차 인도태평양 대화를 두고 중국이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국가들이 협력을 핑계 삼아 중국의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고 또 중국에 먹칠을 했다며 대립을 선동하는 행위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고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아시아 태평양은 평화와 발전의 지역이지 강대국의 바둑판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상륙작전에 10만 명의 병력을 투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타이완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은 지난 3일 낸 보고에서 이같이 분석했다고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타이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또 병력이 10만 명이라고 할지라도 타이완 해협의 폭이 100km가 넘고 중국군의 실전 상륙 경험이 부족한 데다 타이완의 대함, 방공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의 배치로 인해 중국군이 상당히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초 북유럽은 영하 40도를 밑도는 매서운 한파와 폭설로 전기가 끊기고 도로가 마비되는 등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 등 서유럽에선 극심한 홍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최용주 기자입니다. 폭설로 뒤덮인 핀란드의 한 마을. 한 남성이 펄펄 끓는 물을 공기 중에 흩뿌립니다. 영하 30도 아래 강추위에 뜨거운 물이 그대로 눈으로 변해 쌓입니다. 핀란드 북부 에논테키오 지역의 기온은 한때 영하 43.1도까지 떨어지며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웃나라 스웨덴 역시 지난 3일 영하 43.6도를 기록하며 1887년 이후 최저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이처럼 북유럽 곳곳이 영하 40도를 밑도는 기록적인 추위로 수천 가구의 전기가 끊겨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거센 눈폭풍이 몰아닥쳐 도로 곳곳이 마비되면서 차 안에서 수백 명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Jag har väntat här i 12, snart 13 timmar.
känns som man kan detta nu. 반면 서유럽에선 겨울 폭풍이 몰고 온 폭우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여러 마을이 물에 잠기는 등 곳곳에서 물난리를 겪었고 사망자도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침수 피해가 난 독일에서도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겨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Ja, das Wetter ist jetzt gerade Schneeregen, aber so, wenn man dem Wetterbericht glauben kann, dann sollte das eigentlich ab morgen Frostwetter werden. Die Sonne soll scheinen und wir wollen hoffen, dass es besser wird. 유럽에 불어닥친 한파와 폭우 모두 북극 공기를 거두는 제트 기류가 극심하게 구불구불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제트 기류의 사행이 심한 형태를 띠면 북반구 중위도에 속한 어느 나라에서든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세계 최초로 달 착륙을 목표로 하는 민간 무인 탐사선이 성공적으로 이륙했습니다. 아폴로 17호 이후 미국에서는 거의 반세기 만인데 올해 내내 달 착륙 경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봉욱 기자입니다. 5, 4, 3, we have ignition. And liftoff. 미국 우주기업 아스트로 로보틱이 개발한 달 착륙선 페레그린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올해 2월 23일 달 앞면에 있는 폭풍의 바다 동북쪽 용암지대 착륙이 목표입니다. 미국으로선 지난 72년 말 정부 주도의 아폴로 17호 이후 51년 만에 표면 탐사 시도입니다. 성공하면 세계 최초의 민간 달 탐사선으로 기록됩니다. 달 착륙은 성공한 국가가 미국과 구소련, 중국, 인도 등 4개에 불과합니다. 역대 시도의 절반가량이 추락으로 끝난 고난도 작업입니다. 높이 1.9m의 페레그린 탐사선 화물 중 가장 관심을 끄는 화물은 우주에 대한 인류의 관심을 상징하는 인물들의 유해 일부. 우주 드라마 스타트렉 원작자 진 로덴베리, 그리고 과학소설의 거장인 미래학자 아서 클라크의 유전자 등을 달에 내릴 예정입니다. Their ashes and their DNA are going to join together and be launched out. Humanity is going where no one has gone before. 달의 표면 구성과 방산 등을 조사한 뒤 희귀 자원 채취와 달 기지 건설, 달 표면 여행까지 목표로 하는 달 탐사는 미국 업체들을 중심으로 유인, 무인 형태로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한파가 누그러지면서 내일은 추위 걱정 조금 내려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오늘보다 8도가량 높아지며 아침에도 큰 추위 없겠고 낮 기온도 2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다만 전국에 눈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새벽에 북서쪽에서 눈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모레까지 강원 산간에 20cm 이상, 그 밖에 중부와 남부 내륙에도 최고 10에서 15cm가 넘는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영서지방은 오전부터, 그 밖에 중부와 전북, 경북은 오후부터 시간당 1에서 3cm의 매우 강한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퇴근길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 광주 영하 3도, 부산 0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2도, 대전 6도, 광주 8도, 부산 9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눈비는 모레 오전에 북서쪽 지역부터 점차 그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